노르웨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평화, 안전, 복지, 뭐 그런 거요. 그런데요, 이 고요한 나라의 역사 속에는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정말 충격적인 범죄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노르웨이의 정체성에 깊은 상처를 남긴 연쇄살인과 대량 학살 사건들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노르웨이는 오랫동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혀왔어요. 범죄율도 낮고 사람들끼리 믿는 그런 사회적 신뢰도도 굉장히 높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사건들이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니, 이런 곳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 사회, 그 뒤에는 과연 어떤 얼굴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신뢰를 무기로 삼은 악마들. 제목이 좀 섬뜩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르웨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 믿음을 오히려 범행 도구로 써먹었던 초기 연쇄살인범들 이야기입니다. 여기 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아른핀 네세트, 아주 헌신적인 요양원 관리자였고요. 벨 건네스, 남편을 잃고 홀로 농장을 꾸리던 미망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그냥 평범하고 심지어 믿음직스러워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 그 가면 뒤에 정말 끔찍한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먼저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아른핀 네세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일하던 요양원에서 환자들한테 근육 이완제를 주사했어요. 이야기 들어가면 호흡 근육이 마비돼서 결국 질식사하게 되는 거죠. 끔찍한 건 겉으로는 고통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2명인데 본인 입으로 털어놓은 걸 보면 최대 138명까지 될 수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동기가 진짜 소름 돋아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환자들의 목숨을 자기 손에 쥐고 흔드는 그 느낌, 그 권력력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드네요. 자, 다음은 벨 건네스입니다. 노르웨이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인데요. 이 여자는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나랑 같이 농장 운영할 남편 구함, 이런 식으로요.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들은 대부분 돈 좀 있는 이민자들이었죠. 근데 이 농장에 발을 들인 남자들은 전 재산을 뺏기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농장에서 발견된 유해만 최소 14구, 많게는 40구가 넘을 걸로 추정돼요. 네스트랑은 동기가 완전 반대죠. 이 사람은 오로지 돈, 보험금이랑 남자들의 재산, 딱 그것만 노렸습니다. 지금까지 본 범죄자들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다면 21세기의 노르웨이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특정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국가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거대한 트라우마였죠. 77.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2011년 7월 22일, 단 하루 만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노르웨이 현대사에서 이 숫자 77이 갖는 무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범인 안데르스 브레이비크의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오후 3시 25분, 먼저 수도 오슬로의 정부 청사 앞에서 차량 폭탄을 터뜨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겠죠? 그 틈을 타서 노동당 청소년 캠프가 열리고 있던 우체위아라는 섬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부터 총기 난사를 시작했죠. 경찰이 도착해서 그를 체포하기까지 1시간 넘게 그 섬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왜 그랬냐는 겁니다. 브레이비크는 반이민, 반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에 완전히 매몰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노르웨이 노동당이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이 유럽의 백인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자기의 테러가 이걸 막기 위한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범행 직전에 1500페이지나 되는 선언문을 뿌렸는데 온통 이런 뒤틀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요, 브레이비크가 원했던 건 분열이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노르웨이 사회는 더 단단하게 뭉쳤죠. 당시 한 생존자가 남긴 이 말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혼자겠지만 우리는 수십만 명이 함께 서서 우리의 신념을 믿는다. 증오와 고립을 택한 범인과 연대를 택한 사회,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종류의 비극입니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스템, 특히 정신보건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죠. 사실상 예고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2021년 콩스베르그에서였어요. 에스펜 안데르센 브로텐이라는 남자가 활과 화살, 그리고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슈퍼마켓에서 공격을 시작하더니 그냥 시내를 마구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심지어 평범한 가정집에까지 침입해서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만 봐도 이 공격이 얼마나 무차별적이고 혼란스러웠는지 알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5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어요. 브로텐이 범행 당시에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여서 이게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본 거죠. 이걸 형사적 무책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대신 기한 넘는 강제 정신치료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경고 신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시면 당국은 이미 이 사람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어요. 정신질환 이력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처벌받은 적도 있었죠. 그런데 정보기관은 정보기관대로, 보건 시스템은 보건 시스템대로 따로 움직인 거예요. 서로 손발이 안 맞으면서 이 모든 경고 신호를 그냥 놓쳐버렸고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르웨이를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사법 시스템 전체에 정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에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덕분에 수사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들어진 연쇄 살인마. 한때 스칸디나비아 최악의 살인마로 불렸던 남자 토마스 퀵.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글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들어진 허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허위 자백이 뭔지 알아야 해요. 말 그대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인정하는 거죠. 아니,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뭐 수사관의 압박 때문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토마스 퀵 사건은 이 허위 자백 하나가 얼마나 끔찍한 사법 재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무려 30건이 넘는 살인을 자기가 저질렀다고 자백을 해요. 여기엔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들도 포함돼 있었죠. 진짜 놀라운 건 다음입니다. 경찰이랑 검찰이 이렇다 할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오직 그의 자백 하나만 믿고 8건의 살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결국 나중에 그가 모든 자백은 거짓이었고 수사관들이 답을 알려주며 유도있다고 폭로하면서 모든 판결이 뒤집히고 풀려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들 하나하나가 노르웨이 사회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끔찍한 비극들이 있었기에 사회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고 낡은 수사 방식이 바뀌었으며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을 모두가 깨닫게 됐죠. 결국 과거의 비극은 미래의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가장 비싼 교과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자, 오늘은 노르웨이 역사상 가장 어둡고 또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아름핀 네세트 사건입니다. 한쪽에서는 존경받는 요양원장, 다른 한쪽에서는 노르웨이 최악의 연쇄살인마. 정말 믿기지 않는 두 얼굴을 가진 남자, 바로 아름핀 네세트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뭘까요?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우선 그가 살았던 작은 마을 오르크달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해요. 보세요, 헌신적인 가장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요. 지역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신뢰받는 요양원장이었죠.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심지어 전과 하나 없는 그야말로 모범시민의 표본이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완벽한 모습 뒤에 그가 관리하던 그 조용한 요양원의 문 뒤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보시죠. 1977년에 네세트가 원장으로 부임하고 그때부터 의문의 사망 사건이 생기기 시작해요. 3년 동안 사망률이 급증하니까 동료 간호사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다 1980년에 결정적인 단서, 바로 큐라시트라는 약물을 대량 주문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결국 이 작은 의심들이 모여서 1981년 경찰이 네세트를 체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간호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의심은 그냥 악의적인 험담 정도로 치부되어 버렸습니다. 워낙 네세트의 평판이 좋았으니까요. 오히려 목소리를 낸 간호사들이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네세트는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노르웨이 역사에 남을 아주 긴 신문이 시작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건은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갑니다. 967시간, 상상이 가시나요? 이 엄청난 시간 동안 이어진 경찰 신문 끝에 네세트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들은 노르웨이 전체를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죠. 자백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처음엔 27건의 살인을 자백하더니 나중엔 최대 138명까지 죽였을 수도 있다고 시사해요. 그러면서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명백하게 알리바이가 있어서 본인이 절대 저지를 수 없는 살인사건까지 자기가 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네세트 본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죽은 사람들 무덤까지 파헤치겠다고 협박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재판을 코앞에 두고 그는 모든 자백을 변복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집니다. 이 재판이 바로 노르웨이 사법 역사상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재판이 되죠. 바로 증거 없는 유죄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큐라시트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력한 근육 이완제인데요. 이걸 과다 투여하면 호흡 근육이 마비돼서 질식사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당시 기술로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몸에서 이 성분을 검출해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살인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법정 공방이 정말 팽팽했습니다. 검찰은 자백도 있었고 여러 정황 증거가 그를 가리킨다. 그는 통제욕을 가진 야심가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면에 변호인 측은 그 자백은 강압에 의한 거다. 결정적으로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냐. 이건 간호사들의 집단 암시일 뿐이다. 이렇게 맞섰죠. 결국 이건 번복된 자백이냐, 증거 부재냐, 이 둘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983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살인 22건, 살인 미수 1건, 전부 유죄. 그래서 최종적으로 징역 21년. 이건 당시 법정 최고형이었어요. 여기에 보호감호 10년이 추가됩니다. 물증은 하나도 없었지만 판결은 가장 무거웠던 거죠. 자, 이렇게 사건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세트가 석방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이 사건을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보시면 21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로는 12년만 복역하고 2004년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름으로 조용히 살다가 2025년에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최근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2020년엔 다큐멘터리가 나왔고요. 2024년 네세트 본인이 직접 내 손은 깨끗하다며 재심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아예 그의 유죄 판결이 사법살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책까지 나왔죠. 죽기 직전까지 이어진 그의 결백 주장과 새로운 의혹들이 이 사건을 다시 현재로 불러온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아른핀 네세트. 그는 정말 희대의 살인마였을까요? 아니면 노르웨이 역사상 최악의 사법 시스템이 만들어낸 희생양이었을까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아직도 저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20세기 초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벨 건네스.
혹시 블루비어드, 우리말로 푸른 수염이라는 동화 아세요? 아내들을 차례로 살해하고 재산을 빼앗는 바로 그 동화 속 인물의 이름을 따서 언론은 그녀를 미국의 여성 블루비어드라고 불렀어요. 왜냐고요? 그녀 역시 수많은 남성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희생시켰거든요. 자, 역사상 가장 잔혹한 여성 연쇄 살인마 중 한 명으로 기록된 인물 벨 건네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간은 190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미국 인디애나주의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시골 마을 라포트. 바로 이곳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미국 범죄 역사의 길이 남을 끔찍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어쩌면 모든 것이 끝장난 바로 그곳이죠. 지금 화면에 숫자 하나가 보이죠? 40 이상.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그냥 보면 평범한 숫자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게 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바로 이 숫자가 그냥 평범해 보이던 한 농장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숫자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14명이 넘고요. 많게는 무려 40명 이상일 거라고 추정되죠. 자, 지금부터 이 피로 물든 농장의 주인이었던 벨 건네스, 그녀의 범죄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요, 바로 한밤중에 일어난 불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안타까운 비극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사건이 어떻게 끔찍한 연쇄살인의 현장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1908년 4월 28일 새벽이었습니다. 벨건네스의 농장에 아주 큰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다 꺼지고 잿더미 속을 살펴보니 새 아이의 시신과 머리가 없는 성인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언론까지 모두 아이들을 구하려다 엄마가 함께 변을 당했구나 하면서 벨건네스를 비운의 어머니라고 칭송하며 애도했죠. 하지만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단순한 화재 비극이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건 바로 한 남자 때문이었어요. 멀리서 찾아온 이 한 사람 때문에 사건의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끔찍한 살인 사건일 수 있다는 의심이 시작된 거죠. 에스를 헬겔린이라는 사람이 경찰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형 앤드류가 벨 건네스라는 여자를 만나러 이 라포트 마을에 왔는데 그 뒤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무래도 제 형이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손에는 형하고 벨 건네스가 주고받았다는 편지 뭉치까지 들려 있었죠. 이때부터 수사가 정말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에슬이 가져온 편지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벨이 형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현금으로 바꾸고 오는 길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오세요 라고 써놨던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그의 주장에 따라 농장을 다시 수색하는데 일하던 인부 한 명이 저기 돼지우리 주변 땅이 이상하게 푹신푹신한데요? 라고 말해요. 설마 하는 마음에 그곳을 파봤더니 정말 끔찍하게도 자로에 담긴 채 토막 나 있는 앤드류 헬겔린의 시신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멈추지 않고 계속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파는 곳마다 시신이 나오는 거예요. 돼지우리 밑에서, 화장실 근처에서, 호숫가에서 계속요. 첫날에만 5구, 다음 날에는 6구가 더 나오니까 나중에는 경찰들이 시신수를 세는 걸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정말 조용했던 시골 농장이 순식간에 살인 농장으로 변해버린 거죠. 아니 대체 이 끔찍한 농장의 주인 벨 건네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짓을? 사실 그녀의 범죄는 이 라포트 농장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그녀의 과거를 따라가 보죠. 벨은 1859년 노르웨이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딸이었죠. 그러다 1881년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건너와 시카고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상해요. 첫 남편 마스 소렌슨. 이 사람이 생명보험 2개를 들었는데 그 두 보험의 효력이 딱 겹치는 단 하루. 바로 그날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 피터 건네스. 이 사람은 결혼한 지 겨우 8개월 만에 선반에서 고기 분쇄기가 우연히 떨어져서 머리에 맞아 죽어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벨이 2번 다 엄청난 액수의 보험금을 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녀의 범죄 패턴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보세요. 첫 남편 마스. 공식 사인은 신부전이었지만 주변에서는 독살 아니냐고 엄청나게 의심했어요. 벨은 이때 $8,000가 넘는 돈을 챙겼고요. 두 번째 남편 피터. 이건 누가 봐도 사고사처럼 꾸몄지만 이것도 살해라는 의심이 강했죠. 이때는 $3,000의 보험금을 받았고요. 이걸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남편을 보내고 받은 보험금, 이걸로는 만족을 못했던 걸까요? 벨은 이제 훨씬 더 대담하고 심지어 체계적인 범죄 사업을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남자들을 꼬드겨서 죽이고 그 돈을 뺏는 거였어요. 그녀가 사용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신문에 내는 구원 광고였습니다. 범죄학에서는요, 벨 같은 사람들을 딱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Lonely Hearts Killer. 우리말로 하면 외로운 심장을 노리는 살인마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의 외로운 마음을 파고들어서 접근한 다음에 오직 돈 때문에 살해하는 거죠. 정말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 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농장을 소유한 미모의 미망인이 좋은 성품의 신사분을 찾습니다. 장난은 사절합니다. 이게 바로 벨이 당시에 노르웨이계 신문에 실제로 냈던 광고 문구예요. 자기를 아주 믿음직하고 돈도 많은 사람처럼 포장해서 외로우면서 돈도 좀 있는 남자들을 콕 집어 노린 거죠. 그녀의 수법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계획적이었습니다. 일단 자기의 그 외딴 농장으로 남자를 불러들여요. 그러면서 꼭 조건을 걸죠. 재산은 전부 현금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여기에 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자가 농자리에 도착하면 독을 탄 커피 한 잔을 주면서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죠. 남자가 정신을 잃으면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신을 토막내서 농장 곳곳에 파묻어 버린 거예요. 완벽한 증거인멸이죠. 자, 그럼 다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1908년 그 불이 났던 현장 말이에요. 농장에서 수십 구의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짓을 저지른 범인 벨 건네스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의 행방이 완전히 묘연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가장 큰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벨 건네스, 과연 그날 불에 타 죽은 게 맞을까? 아니면 이 모든 걸 계획하고 혼자 유유히 도망친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요. 자, 먼저 벨은 죽었다고 보는 쪽. 이쪽의 가장 큰 근거는 역시 현장에서 발견된 그 머리 없는 시신이에요. 당시 경찰도 이거 벨 맞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하지만 아니다, 살아있다고 보는 쪽의 근거가 사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면요. 첫째, 발견된 시신이 평소에 덩치가 컸던 벨의 체격이랑 너무 달랐어요. 둘째, 치과 기록도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불이 나기 바로 직전에 벨이 은행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인출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미국 여기저기서 나 벨 건네스 봤다는 목격담이 계속해서 나왔다고 해요. 결국 벨 건네스는 잡히지도 않았고 자기가 저지른 죗값도 전혀 치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죽음까지 완벽하게 위장하고 다른 이름으로 어디선가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날의 화염 속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걸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여성 살인마 중 한 명으로 기록된 그녀의 마지막 행방은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11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다고 알려진 나라 노르웨이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요. 나라는 순식간에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르웨이 최악의 폭력 사태로 기록된 2011년 테러,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안데르스 베링 브라이비크에 대한 모든 것을 사실에 근거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77.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단 하루, 단 한 명의 남성이 앗아간 무고한 생명의 수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평화롭던 노르웨이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어 놨고요. 전 세계의 극단주의 테러가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브라이비크의 공격은요, 마치 한 편의 끔찍한 연극처럼 아주 치밀하게 짜여 있었어요. 1막은 오후 3시 25분, 수도 오슬로의 정부 청사에서 시작됩니다. 강력한 차량 폭탄으로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고 모든 경찰력을 도심으로 끌어들였죠. 그리고 2막, 약 2시간 뒤 그는 경찰관으로 위장한 채 우테위아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노르웨이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노동당 캠프에 모여 있었고 브라이비크는 그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습니다. 모든 게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냉혹한 계획이었던 거죠.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슬로 폭탄 테러로 8명, 그리고 우테이아 섬에서는요, 이제 막 미래를 꿈꾸던 10대 청소년 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노르웨이의 현재 권력인 정부,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을 미래 권력인 차세대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노르웨이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공략한 셈이죠. 자, 이렇게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죠. 이제부터는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넘어서 대체 누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그 뿌리를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순서대로 함께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모든 비극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 안데레스 베링 브라이비크.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놀랍게도요, 그는 당시 32살이었고 외교관 아버지와 간호사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중상층 남성이었습니다. 프로필을 좀 들여다보면 정말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는 극우 극단주의자, 반이슬람, 반이민주의자였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음침한 외톨이, 외로운 늑대 이런 이미지랑은 거리가 멀었어요. 친구들은 오히려 그를 사교적이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기억했거든요. 이 평범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그는 혼자서 끔찍한 증오를 키우고 이 모든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판 내내, 아니 노르웨이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는 그냥 통제불능의 망상에 사로잡힌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인, 그래서 자신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냉혹한 테러리스트였을까요? 그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직접 남긴 어마어마한 양의 글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증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문제의 선언문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브라이비크에게 이 테러는요, 사실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목적은 자신의 사상을 세상에 알리는 거대한 홍보 활동이었던 거죠. 그는 공격 직전에 2083 유럽 독립선언이라는 제목의 무려 1518페이지짜리 선언문을 유럽 전역의 극우 인사들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77명의 목숨이 이 선언문을 위한 끔찍한 광고였던 셈입니다. 그의 모든 증오, 그 중심에는 유라비아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음모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럽의 정치 엘리트들이 아랍 국가들이랑 몰래 짜고 이슬람 이민을 통해 유럽 대륙 전체를 이슬람화시키고 있다는 좀 황당한 주장이거든요. 하지만 브라이비크에게 이건 망상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었던 거죠. 이 음모론을 바탕으로 그의 선언문은 온갖 대상을 향해서 증오를 쏟아내요. 그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라는 이상한 개념을 내세워서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이 유럽의 전통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를 이끄는 핵심 세력, 즉 반역자로 당시 노르웨이 집권당인 노동당을 딱 지목했죠. 그에게 노동당을 향한 무장혁명은 유럽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우테위아 섬의 그 어린 학생들이었을까요? 바로 이 문장이 그 끔찍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노동당의 미래, 그러니까 다음 세대 지도자들의 싹을 아예 잘라버려서 그가 문화적 자살이라고 부르던 다문화 정책의 대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너무나도 차가운 전략이었던 거죠. 자, 그의 동기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은 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재판은 곧바로 가장 중요한 쟁점, 바로 그의 정신 상태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지정한 2번의 정신감정 결과가요, 정말 완전히 180도 다르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팀은 그를 편집성 조현병 환자라고 진단했어요. 그의 모든 이데올로기는 병적인 망상일 뿐이고 따라서 형사 책임도 없다는 결론이었죠. 하지만 두 번째 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가 여러 인격 장애를 앓고는 있지만 자기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법적으로 온전한 상태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어떻게 보면 기괴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정작 브라이비크 본인이 정신 이상 진단을 누구보다 격렬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미치광이로 낙인 찍히는 순간, 그가 목숨을 걸고 알리려고 했던 그 정치적 메시지가 그냥 한낱 망상으로 치우돼 버리잖아요. 그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는 살인자는 될지언정 미치광이는 될 수 없었던 거죠. 이 모든 혼란과 논쟁의 끝에서 노르웨이 사법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재판의 결론과 그 이후의 이야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8월 24일 법원은 마침내 두 번째 정신감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판결했어요. 안데르스 브라이베이크는 정신적으로 온전하며 자신은 모든 행동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는 미치광이가 아닌 유죄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로 역사에 남게 된 거죠.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21년. 네? 77명을 죽였는데 고작 21년이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예방적 구금이라는 노르웨이만의 아주 특별한 제도가 숨어 있습니다. 21년 형기가 끝나더라도 법원이 그가 여전히 사회에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5년 단위로 형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제도예요. 즉, 브라이비크가 자신의 위험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그는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종신형인 셈이죠. 결국 이 재판이 남긴 진짜 의미는 처벌 그 자체를 넘어선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노르웨이가 최악의 테러범에게조차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의 원칙에 따라서 그를 심판한 그 과정 전부가 브라이비크의 폭력적인 이데올로기에 맞선 가장 강력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적 대응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노르웨이는 그의 총에 법으로 맞선 겁니다. 브라이비크 사건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정말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 사회를 파괴하려는 극단주의자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정의와 안보,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적인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아가려는 노력이야말로 브라이비크 같은 증오에 맞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요? 극단적인 신념은 과연 어디까지가 신념이고 어디부터가 광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의 한가운데 있는 노르웨이의 극우 테러리스트 필립 만사우스 사건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의 믿음이 한 개인 안에서 정신질환과 뒤섞일 때 어떻게 끔찍한 비극으로 폭발하는지 그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2019년 8월 10일 노르웨이에 아주 평온했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두 군데의 장소에서 정말 끔찍한 범죄가 연달아 일어납니다. 하나는 집안에서 벌어진 차가운 살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슬람 사원을 겨냥한 증오 가득한 총격이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비극을 일으킨 사람이 단 한 명의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날 베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증오에 찬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더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지 그 구체적인 경로를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건 자기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필립 만사우스는 17살짜리 의분 여동생 요한네를 총으로 살해했어요. 범행 동기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단순하고 끔찍했습니다. 바로 여동생이 중국계라는 이유,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동생을 살해한 직후에 그는 완전 무장을 하고 알누르 이슬람 센터로 차를 몰았죠. 하지만 그의 대량 학살 계획은 정말 예상치 못한 한 영웅의 등장으로 막을 내립니다. 바로 65살의 신도 모하마드 라피크 씨의 용감한 저항 덕분이었죠. 근데 이 사건에서 정말 가슴 아픈 지점이 뭐냐면요. 피해자인 요한애가 이미 그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살해당하기 전에 친구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필립은 인종차별주의자에다 증오로 가득 차 있어. 안전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 이 한 문장에 그녀가 느꼈을 공포가 그리고 결국 피하지 못했던 그 비극의 무게가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나중에 법정에서 검찰은 이 살인을 두고 그냥 범죄가 아니라 명백한 처형이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처형.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이건 절대 순간적인 분노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일종의 인종 청소를 목표로 한 아주 냉혹하고 계획적인 첫 번째 단계였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겉보기엔 그저 평범해 보였던 청년이 어떻게 이런 괴물이 된 걸까요? 그의 머릿속이, 그의 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징후로 가득 차게 됐는지, 그가 극진화되어가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어릴 적부터 비극과 불안의 씨앗이 있었어요. 겨우 4살 때 어머니와 할머니가 연달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충격적인 트라우마를 겪었거든요. 그 후로는 뭔가 특정 생각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시기를 계속 반복했다고 하고요. 15살 때는 LSD 같은 약물에 손을 댔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안정했던 어린 시절이 어쩌면 그가 훗날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게 된 토양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어쩌면 이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던 순간들이 여기에 다 보입니다. 2017년에 음모론에 빠져들기 시작해서 2018년 6월에는 이미 네오나치 성향으로 보안국에 신고까지 됐어요. 그런데 당국은 정부가 너무 모호하다면서 그냥 넘어갔죠. 이게 정말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일 크라이스트처치 테러범의 선언문이 그의 손에 들어갔고 이게 마지막 방아쇠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불과 8일 뒤 그는 총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만사우스는 그냥 혼자 미쳐버린 괴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브레이비크나 테런트 같은 자신보다 먼저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의 계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거대 교체라는 똑같은 망상을 공유하면서도 만사우스는 좀 더 음지의 플랫폼을 사용했고 심지어 모스크와 자기 가족을 동시에 공격 대상으로 삼았죠. 말하자면 선배들의 망상을 자기만의 인종전쟁이라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실행에 옮긴 셈입니다. 그의 모든 폭력은 결국 거대 교체라는 딱 하나의 음모론으로 설명됩니다. 이게 뭐냐면 백인 인구가 다른 인종의 이민자들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극우 진영에서 아주 널리 퍼져 있는 망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의 살인과 테러를 범죄라고 생각 안 하고 긴급 정의라고 불렀던 겁니다. 내 인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비상조치였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한 거죠. 자, 이제 사건은 법정으로 무대로 옮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사건의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이 시작돼요. 그의 행동은 과연 냉철한 이념의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광기였을까요? 이 정의와 광기라는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아주 치열한 법정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두 개의 판결, 이게 바로 이 사건의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입니다. 보세요. 2020년 첫 판결에서 법원은 그를 자기 신념에 따라 행동한,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 있는 테러리스트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그에게 사실상의 종신형인 예방적 구금을 선고했죠. 그런데 5년 뒤에 이 모든 게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한참 전인 2017년부터 이미 정신병적 상태였다는 새로운 진단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극단주의를 버리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판결의 뿌리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형량 자체는 21년으로 똑같았다는 거예요. 숫자는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차이를 만든 건 바로 예방적 구금이라는 이 한 단어였습니다. 그럼 이 예방적 구금이 뭐냐? 이건 노르웨이의 아주 특별한 형벌인데요. 수감자가 사회에 계속 위협이 될 것 같다고 판단되면 5년마다 형을 계속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종신형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판결에서 바로 이 조항이 빠진 겁니다. 첫 판결 때 법원의 입장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판사가 직접 그는 가능한 한 많은 무슬림을 죽일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범행 동기가 아주 명확하고 이성적이었다는 걸 지적했거든요. 이게 바로 그를 정신병자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할 테러리스트로 판단한 핵심적인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 사건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새로운 보고서가 하나 나옵니다. 새로운 정신강정팀이 그는 범행 당시에 정신병적 상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바로 이 한 줄의 의견이 굳게 닫혀있던 재심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됐습니다. 최종 판결은 나왔지만 사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명쾌한 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들을 던져주고 끝났습니다. 책임의 문제,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법원은 왜 사실상의 종신형을 없애준 걸까요? 그 이유는 꽤 복합적입니다. 우선 2017년부터 그가 심각한 장애 상태였다는 새로운 의학적 소견이 결정적이었고요. 또 수감 중에 치료를 받으면서 극우 신념을 버리고 자기 생각이 정신질환의 결과물이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특히 여동생을 살해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친 점, 그리고 이전에는 폭력 전과가 없었다는 점도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결국 이 최종 판결은 깔끔한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앞으로 풀어야 할 아주 어려운 숙제를 던져준 셈이죠. 법이라는 저울과 인간의 뇌라는 미지의 영역, 이 둘 사이에서 정의의 무게를 과연 어떻게 재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핵심 딜레마인 거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라고 해도 만약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심각한 정신질환자로 판단된다면 과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걸까요? 또 어디까지 물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은 결국 이 하나로 모입니다. 혐오스러운 이데올로기적 신념과 병든 정신, 그 둘의 경계는 대체 어디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처벌해야 하고 또 무엇을 치료해야 할까요? 필립 만스하우스의 사건은 바로 이 흐릿한 경계선 위에 서서 우리 사회에 정말 쉽사리 답할 수 없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충격에 빠뜨렸던 콩스베르그 활공격 사건. 과연 계획된 테러였을까요? 아니면 한 개인의 광기가 빚어낸 비극이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노르웨이의 한 조용한 마을에 뜬금없이 활과 화살을 든 난자가 나타납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죠. 바로 이 기이하고 끔찍한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먼저 콩스베르그에서 벌어진 그 35분간의 비극, 그날 평화가 어떻게 깨졌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공격으로 무려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은 4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이었는데 다들 50대에서 70대 사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이었어요. 사망자뿐만이 아니었죠. 3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공격이 처음 시작된 슈퍼마켓에서 이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공포를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끔찍한 일이 경찰에 철신고가 들어간 순간부터 범인이 체포될 때까지 단 35분 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콩스베르크의 일상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죠. 자, 그럼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바로 범인 에스펜 안데르센 브로텐입니다.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있던 한 개인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브로텐의 과거를 살펴보면 경고 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절도나 마약 소지 같은 전과도 있었지만 더 심각한 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된 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반복했고요. 그리고 경찰이 특히 주목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점입니다. 이때부터 경찰은 혹시 이 사람이 극진화된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수사관들은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건 테러인가? 아니면 정신질환의 발현인가? 두 가지 가설이 팽팽하게 맞섰죠. 자, 양쪽 다 그럴듯한 근거가 있었어요. 먼저 테러다라고 보는 쪽은 그가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경찰도 이미 급진화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또 불특정 다수를 공격했다는 점을 들었죠. 충분히 테러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건 정신질환 문제다라고 보는 쪽의 근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의 오랜 정신과 병력, 기이한 행동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하필 활이었을까요? 테러리스트가 대량 살상을 하려 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무기를 썼겠죠. 이 비합리적인 무기 선택이 이건 계획된 테러가 아닐 수 있겠다는 강력한 의문을 던져줬습니다. 결국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건 브로텐, 바로 그 자신의 입이었습니다. 그가 밝힌 범행 동기 정말 충격적인데요. 바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다시 태어나려면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만 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 이념적 동기하고는 거리가 멀죠. 완전히 개인적이고 망상적인 그의 심각한 정신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이데올로기와 광기, 그 경계가 모호한 사건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10년 전 노르웨이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또 다른 사건, 바로 아네르스 브레이비크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 두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판단했을까요? 브레이비크와 브로텐, 이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두 사건의 핵심적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브레이비크는요, 인격장애 진단은 받았지만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테러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만 했죠. 하지만 브로텐은 달랐습니다. 만성 조현병 환자로 범행 당시에는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정신병적 상태였다고 인정된 거예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최종 판결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럼 브로텐이 받은 강제 정신 보건 보호라는 게 뭘까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징역,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처벌이 아닙니다. 처벌이 아니라 치료,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의료 조치인 거죠. 그래서 그는 교도소가 아니라 보안시설이 아주 삼엄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 시스템은 그를 막을 수 없었던 걸까요? 우리가 놓쳐버린 경고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 기록들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2015년에 경찰은 브로텐의 급진화 가능성에 대한 제보를 받았어요. 2018년에는 정보기관에서 그가 소규모 공격을 벌일 수도 있다고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2020년엔 아버지를 협박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당연히 보건당국도 그의 심각한 상태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브로텐 본인이 모든 도움을 거부했고 여러 기관들이 위험 신호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들이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 버린 거죠.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겁니다. 콩스베르그의 비극은 이념으로 무장한 정치적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 개인을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막아내지 못한 아주 고통스러운 실패의 기록인 셈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무겁고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의 자유는 존중해야죠. 하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이데올로기라는 신념과 광기라는 질병, 그 흐릿한 경계선 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이게 콩스베르그의 희생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